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음향설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설계. 자, 이 음향설계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하십시다. 꼭 반드시 나온다는 파트는 아니고요. 시험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에 대해서는 주파수, 가층 주파수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가층 이 주파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층 주파수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시고, 보통 현재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저주파하고 고주파 사이 일정 범위를 잡는데, 그런데 보통 옛날은 보통 사이클을 썼는데 지금은 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 범위를. 그래서 이 가층 주파수를 하나하고 저주파하고 상관계에서 20에서 2만이죠. 2만 헤르츠 이 기준을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층 주파수의 범위를 요 사이로 잡고 있다.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크기를 다룰 때 음의 크기는 그래서 가층 주파수 개념 정립하고 음의 크기. 음의 크기를 보통 음의 단위를 나타날 때 이겁니다. 물리적 척도하고 감각적인 척도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음의 크기는 보통 이제 감각적인 척도가 폰이고요. 음의 이는 감각적인 척도를 나타낼 때 이것을 보통 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폰. 그래서 이 폰 개념이 되는 것은 단위가 보통 이겁니다. 감각적인 척도면 인간의 감각으로 나타내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리적인 척도로 잡는 것이 바로 이 데시벨이죠. dB. 그래서 이 데시벨로 잡고 있는 거죠. 이 물리적 척도는 데시벨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로 측정하는 거, 인간이 이것이 소음이 아니다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폰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음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건 시험 내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지문상 언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음은 보통 가면 어떤 재료는 흡수하고 어떤 건 반사돼요. 그리고 음의 굴절 개념. 그럼 이 굴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부는 이제 반사가 되지만 굴절 제2의 매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현상을 보통 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간략히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부해 두실 것이 음의 종류에서 표준음, 악음, 진음, 소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소음적인 측면. 자, 소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게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쉽게 소음이란 범위는 광활합니다. 원래 소음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음도 소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처음 들어온 음도 소음이고, 지나치게 큰 음도 소음이고, 여기와 같이 귀에 거슬리기 듣기 싫은 음도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속 끄는 게 해서 연속적인 이런 것도 소음이 될 수 있고, 소음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소음이 차응 기준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그 소음 기준을, 그래서 공동주택 소음 기준은 일반적으로 65데시벨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물리적인 척도로 법에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척도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척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미만 개념이 나오는, 그래서 이 데시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데시벨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벽 차음 성능은 차음 성능이 좋아야지 되기 때문에 차음 성능은 50dB 이상이 되란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뭐 층간 바닥소음 저런 문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동주택 이런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해서 자, 이걸 잡기 위해서 보통 이제 층간 소음 중에서 특히 이 층간 이 바닥 소음 되겠죠? 바닥 소음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바닥 소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이 경량 충격음이 있고 자, 중량 충격음이 있습니다. 경량 충격음. 자, 이 경량 충격음은 자, 무엇을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을 경량 충격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커피 잔, 뭐 접시 이런 거 떨어뜨리는 거 이것을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량 충격음은 58dB 우리가 이하가 돼 주시면 돼요. 58. 그래서 이 경량 충격음은 자 그래서 이제 찻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경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근데 보통 카펫 같은 거 바닥에 카펫이나 이런 매트 같은 거 깔아줘서 하는 것이 경량 충격을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중량 충격음. 자, 이 중량 충격음의 경우는 중량 충격음은 이것을 중량 충격음으로 봅니다. 어린애들이 이제 바닥에서 팡팡 뛰는 거, 뭐 쿵쿵 뛰는 거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것이 바로 중량 충격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량 어린애들이 뛴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하다 가구를 갖다가 들었다 나고 쿵 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량 충격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50dB이 됩니다. 50dB. 자,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갖다가 어렵게 내면 땡겨올 수가 있겠죠. 이게 법령 규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당겨와서 낼 수 있으니까 자 보시고요. 그러면 이런 중량 충격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방지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하는 거예요.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중 바닥 구조. 그래서 이런 등 구조 형태로 처리해 주는 게 바닥을 띄워서 하는 방법 이게 좋습니다. 자, 근데 법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중량 중에서 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무원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준비해 둬야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 중량 충격의 경우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할 때마다 자꾸 두껍게 언제까지 두꺼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두께가 되는 이 중량 충격의 경우는 지금 현재 벽식구조 아파트일 때 이 벽식구조 아파트의 슬래브 두께를 갖다가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하고 있죠. 두께가 21cm 이상으로 설계하라고요. 자, 이걸 그래서 이 18cm였다가 사건 사고가 생겼죠. 층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3cm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방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자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음의 단위에 대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음의 단위. 그래서 음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음의 높이 부분 해놨죠. 뭐 주파수는 뭐 사이클 아니면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주파수는 헤르츠 형태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은 뭐 사이클 개념을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헤르츠 몇 헤르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디오 들으면 뭐 몇 헤르츠 주파수 뭐입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 헤르츠 단위로 거의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의 세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정리하실 거는 이거의 개념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여기서 뭐 폰으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폰은 정확히 따지면 바로 감각적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척도는 아니에요. 물리적 척도는 데시벨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청음을 보통 거기 4번에 보시면 최대를 갖다가 얼마를 보고 있는가 하면 120데시벨. 그러면 이제 120데시벨이 보통 이제 가청음의 최대 기준치로 잡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상이 되면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 그래서 이 120데시벨 정도가 바로 뭔가 하면 항공기, 제트 항공기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 항공기가 딱 뜬다. 그때 소음이 대략 120데시벨 정도 됩니다. 제트이.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죠. 소음 기준은 이 감각적인 척도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붉은 악마들이 옛날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시청 앞에서 그거 할 때 필승 코리아하고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소음 데시벨이 140데시벨을 넘었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소음으로 들린 건 아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대를 120데시벨로 물리적인 척도로 잡고 있다는 거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거는 이제 명료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5번에 명료도적인 측면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 음의 명료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명료도라고 하죠. 그래서 명료도에서 자, 우리가 기준 잡았을 때 명료도는 자, 몇 프로 있을 때 어떤가? 그래서 그 퍼센트와 관련돼서 명료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 자, 96%를 잡고 있죠. 왜 96%. 그래서 이제 명료도의 96% 있으면 완전 청취할 수 있는 거죠. 96%일 때는 완전 청취할 수 있는 기준이 자 96%입니다. 그리고 명료도가 85에서 96% 됐을 때, 요 사이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자, 이 충분히 청취하고, 완전 청취는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기준이 대략 85에서 96% 명료도가 있을 때, 이럴 때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에서 자 이제 85%가 되겠죠. 요 범위. 그러면 75에서 85%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자 뭐 충분하게 청취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만족도를 할 수 있는 청취. 요거는 만족하게 청취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충분히 청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만족하게 청취할 수 있는 기준이 대략 75에서 85% 명료도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5자를 쓰려다 굉장히 여기다가 출발점이 자 5자로 출발하면 됩니다. 85, 75 이렇게 5자로 출발하면 돼. 그러면 여기 65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그래서 사이 부분을 정리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65에서 자 이제 75가 되겠죠. 75 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65에서 75% 사이에서는 우리가 요거는 자 주의해서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을 안 하면 안 들리는 형태. 이때가 60에서 75%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서 들어야지 청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안 하고 그냥 산만하게 했을 땐 집중을 안 하면 들을 수 없는 게 대략 65에서 7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5%보다 적어지면 이거는 자 우리가 불만족하죠. 그래서 도대체 잘 들을 수 없는 형태가 명료도가 됩니다. 그래서 명료도에 대해서 그 상태를 우리가 정확히 공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향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잔향. 그러면 음을 정지해도
우리가 말을 하는 걸 정지해도 계속 울림. 자, 그래서 소리가 실내에 남아있는 형태를 우리가 잔향이로, 보통 우리가 울림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울림 현상. 그래서 잔향이 되는데, 이 잔향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하는 데는 잔향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통 보면 저런 부분 있죠. 사람 배우들이 그걸 할 때 이럴 때는 잔향이 없게 처리하죠. 그래서 스튜디오 이런 데는 벽면 같은 데 허범을 해주고, 그런데 보통 음악을 들을 때는 약간의 잔향이 있어야지 좋습니다. 약간의 잔향 시간이, 잔향이 없으면 음악 들을 땐 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거기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때,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 잔향 개념인데, 그러면 잔향 시간은 기본적으로 뭐 최소의 음이 발생했을 때 그 최소 값보다 보통 60dB 감소하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보통 거기를 보통 잔향 시간이라고 칭합니다. 잔향 시간. 그래서 잔향 시간. 그래서 이 잔향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적인 측면이 있죠. 그걸 박스에 잡았는데, 요거는 공부를 좀 정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앞으로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잔향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말소리를 듣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잔향 시간을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잔향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 반면에 음악 같은 경우는 잔향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향 시간이 없으면 음량이 적어져서 음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이 잔향 시간을 조금 길게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잔향 시간 실의 부피나 벽면의 흡음력에 따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보통 벽면의 흡음력이 좋아지면 잔향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강당에서 자기 혼자 하게 되면 음이 좀 울립니다. 잔향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여기 흡음시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잔향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잔향 시간이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잔향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실의 부피가 크냐 작으냐, 흡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서 잔향 시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의 형태는, 근데 잔향 시간은 실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어요. 실의 부피나 흡음률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의 형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잔향 시간은.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그 다음에 잔향 시간은 실의 용적에는 비례하고 흡음률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죠. 흡음률이 커지면, 그래서 이 잔향 시간은, 그거는 항상 기준을 꼭 잡아야 돼. 이 잔향 시간은, 그래서 이 용적과 이 실의 용적이 크냐 작으냐, 실의 용적. 그래서 이거하고는 이제 얘하고는 비례 관계입니다. 실의 용적하고는 비례 관계고. 그런데 흡음률하고, 실의 흡음률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흡음률. 그래서 잔향 시간하고 흡음률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여섯 번째, 512 주파수를 가지는 음에서 최적의 잔향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잔향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잔향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향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을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잔향 시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은 이 비례상수 K에다가 비례상수적인 측면에다가 실의 용적을 분자해 두고요. 실의 용적.
실의 용적을 분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 이 허범역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허범역. 허범역으로 그 실의 허범율 또는 허범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허범양보다는 보통 역 또는 양이라 하죠. 양. 허범양. 그래서 허범역으로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허범역. 그래서 이것이 보통 자양시간을 구하는 식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건 주어지겠죠. 비례상수는. 그러면 이 허범역의 경우는 이겁니다. 허범역은 보통 평균 허범률에다가 요걸 이제 혹시 안 주어지면 평균 허범률에다가 허범률에다 곱하기 자 실내 표면적을 해주면 되죠. 실내 표면적. 자, 이 허범역이라는 것은 바로 실내 표면적에다 평균 허범률을 곱해주면 돼. 이것이 허범역 또는 허범양이라고 칭합니다. 허범양.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은 기본으로 알아보면 잔양시간은 그래서 잔양시간은 그래서 실의 용적하고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예요. 그런데 허범률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아까 했던 것이 바로 요 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 식. 그래서 요걸 응용해서 문제를 잔양시간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 실의 허범력을 구하세요. 이걸 미주수 X로 두면 되는가? 실의 용적을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은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다룰 수 있으니까 요거는 7급 준비하는 분들 꼭 하시고 국가직 준비하는 분들도 하여튼 국가직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변형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는 기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 부분을 정리합시다. 최적 잔양시간과 관련돼서 세 번째 최적 잔양시간. 그래서 최적 잔양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보통 1초 정도가 된다고 거의 정리해놨죠. 1초. 그래서 보통 잔양시간은 사용 목적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용도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잔양시간은 보통 긴 것이 좋은 데가 있고 짧은 것이 좋은 거인데 강의나 이런 데는 잔양시간이 짧은 게 좋고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잔양시간이 긴 형태가 좋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양시간은 실내 표면적이 크면 짧아집니다. 표면적이 크면. 그래서 표면적이 클수록 짧다는 개념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음성이 높을수록 우리가 길어집니다. 차음성이 높다는 것은 이겁니다. 표면적이 많아지면 흡음을 해버립니다. 표면적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걸 예를 들었죠. 사람이 많아지면 청중이 많아지면요. 잔양시간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하고 잔양시간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청중이 많아지면 잔양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청중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해보세요. 그러면 울림이 생겨 잔양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잔양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근데 차음성이 높을수록 길어진다는 것. 차음이 된다는 것은 결과는 할 수 없이 좀 미리 땡겨서 조금 하겠습니다. 차음하고 흡음은 반비례 관계하고는 차음하고 흡음 얘 둘이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그럼 음이 투과되는 걸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차단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흡수하는 거고 얘하고는 반비례입니다.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얘는 반비례입니다. 흡음률이 좋으면 차음성은 떨어지고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차음성이 높다는 것은 흡음률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잔향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흡음률하고 반비례했기 때문에 이 흡음률하고 반비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음성이 높을수록 잔향 시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청중 인원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중 인원이 많아지죠. 그러면 잔향 시간은 무조건 짧아집니다. 청중 인원이 적을수록 잔향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 인원과는 우리가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해 청중 인원이 많으면 흡음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네 번째, 음악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시보다 잔향 시간을 좀 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은 약간의 잔향 시간이 있어야지 여운이 있고 감동을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음을 듣는 데 있잖아요. 가수 데려다 놓고 잔향 시간을 없애버리면요,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콘서트 이런 데 갔을 때 벽면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약간 잔향 시간이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튜디오처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콘서트장 이런 데 옆에 갔을 때 흡음재를 완전히 써가지고 음을 했으면 그 가수 노래 못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잔향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향 시간이 길어지면 음의 명료성은 낮아질 이 명료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잔향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음의 풍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종기 음악 같은 데는 한 1.2초에서 한 2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짧은 벽체의 흡음성은 저하되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저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음향 설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통 울림을 보통 반향 에코라 하죠. 에코 현상, 울림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했을 때 음이 반사돼서 반울림 에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에코가 생기면 우리가 조금 나쁘죠. 환경은 나쁜 환경으로 봐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혹시나 조금 알아두실 것이 그 폴리트 에코의 방지법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박수순의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반사돼서 벽과 벽이나 바닥과 천장 사이에 반사돼서 우리가 이걸 보통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 이것을 보통 그 똑딱똑딱 소리가 일어나면 보통 안 좋죠. 그걸 보통 폴리트 에코라고 하는데, 이 폴리트 에코 조절 방법은 이 평행한 표면을 피하는 형태로 해준다. 그러면 아파트 동과 동 사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에코 현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면을 배치할 때 이렇게 조절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음재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실내 바닥은 흡음재를 안 쓰지만 천장은 흡음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장 같은 데 보시면 사무실 이런 건물도 보면 위에다가 뭔가 하면 이런 텍스나 이런 데 보면 구멍 뚫어 놓고 이렇게 파도 치는 거 기러기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것이 흡음하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면 겉에는 벽지 같은 거 발라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경사진 면에 의해서 표면 처리를 해주면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을 경사 처리해주는 이런 것이 에코 방지 측면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의 형태에 대해서 꼭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면형, 단면형을 봤을 때, 그래서 이 평면형에서는 음향 설계에 있어서 음원측은 반사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원측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내가 있는 이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한다 이겁니다. 뮤지컬 배우 있는 음원 쪽에는 반사성을 써야 돼. 음을 갖다 보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뮤지컬 하는데 배우 있는 쪽을 갖다가 흡음을 썼다.
그러면 이 목소리 해도 안 나가죠. 실제 마이크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직접 저걸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육성으로 하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음원촉을 반사성을 써줘야 돼. 흡음을 하게 되면 저 배우 목소리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사성 쓰고 그러면 청중 쪽이죠. 이런 간격이 있는 그쪽을 갖다가 흡음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음원측은 반사성을 쓰고 청중측 간격성을 갖다가 흡음성을 쓴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형에서 바닥 홀의 바닥은 될 수 있는 이 경사를 갖다가 더 주시고요. 경사를 두시고 그래서 보통 최저는 8도고 뭐 극장 이런 데는 최저가 1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사도를 두시고요.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은 자, 1차 반사음을 후부 자석에 균등히 보내야 되겠죠. 천장은. 그래서 1차 측은 우리가 반사음을 후부 자석까지 보내서 반사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 전체는 곡면으로 우리가 하는 것. 자, 하면 음의 초점을 만들기 염려에서 피하고 평곡면 형태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전체를 곡면으로 처리한 것은 안 좋습니다. 평면하고 곡면을 적정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부 천장하고 후부 벽은 흡음성이나 확산성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뒤쪽은 흡음성이나 또는 확산성으로 해서 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후면 천장 경사지게 처리해서 보통 객석에서 반향 에코가 들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흡음과 차음의 개념이 나오죠. 흡음과 차음. 그래서 흡음과 차음. 그래서 이제 소음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음 방지 개념사, 소음 방지하는, 뭐 이걸 줄여서 방음이라고 하죠. 방음. 그래서 흡음의 개념이 있고 차음의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데, 자, 이 흡음은 소리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그래서 반사를 방지하는 거죠. 에코를 방지하는 게 흡음이고, 차음은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것을 그래서 방지하는 것이 차음 개념인데, 그러면 흡음하고 차음은 일단 둘이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항상 기본을 찾고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예. 그러면 차음은 보통 어디에 많이, 흡음은 자, 특히 이제 마감 재료에 많이 있습니다. 실내 이 마감 재료 쪽에 많이 쓰는 게 흡음의 개념입니다. 흡음 재료를 씁니다. 실내 마감 재료. 그러면 보통 이런 천장이나 이런 벽 같은데, 이 벽에서 이런 마감 재료 쪽에 씁니다. 보통 바닥은 쓰지 않습니다. 흡음재를 거의 잘 안 써요. 바닥에다가 흡음재를 쓰면 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닥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바닥은 흡음재를 쓰면 바닥을 이중바닥 형태로 해주면 흡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내 마감 재료 흡음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차음은 보통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바닥판이나 이런 벽체, 이런 구조체입니다. 바닥판, 이런 슬래버나, 그리고 이런 벽 같은 거, 벽체, 이런 이 구조체의 재료로 이 차음 재료를 쓰게 됩니다. 차음 재료. 그래서 차음 재료를 써요. 그리고 이 재료는 그래서 보통 이 흡음 재료들은 경량이에요. 가벼운 재료를 거의 쓰는 거죠. 흡음 재료는 이 경량 형태를 가져갑니다. 경량. 그리고 차음 재료는 묵은 재료 형태를 씁니다. 무게가 무거워요. 중량인 거, 중량이어야 돼. 중량, 무거워요. 밀실하고 무거운 형태로 가져야지 좋습니다. 예, 밀실하고 이 무거운 형태입니다.
묵은 형태를 씁니다. 중요한. 그래야지 차음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음에 쓰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쓰죠.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벽돌이나 아니면 이런 타일 같은 거 이런 거 뭐 유리 이런 것들은 다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음 재료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차음 재료는 밀실하고 묵은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정립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떨어지고 흡음률이 좋으면 차음성은 증가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봐두시면서 거기 흡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실내 소리를 흡수해서 실내 반사음을 적게 하는 것이 흡음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다공질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흡음의 개념은 다공질 형태, 섬유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코르크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흡음이라고 보시면 되죠. 흡음재료. 그리고 실내에는 뭐 저런 것들이 흡음재료죠. 뭐 다공질 형태도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다공성 흡음재도 있고, 뭐 아니면, 판진동 흡음재도 있고, 그래서 판진동 흡음재들이 예를 들어서 저런 거, 뭐 합판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판진동 흡음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명성 흡음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거. 그래서 그 흡음재로 나오죠. 흡음재로.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다공성 흡음 나오죠. 다공성 흡음재. 그러면 이 다공성 흡음재는 뭐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거 있는 거 있죠. 뭐 글라스 울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저런 거 뭐 안면 같은 거 이런 것이 다공성 흡음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공성 흡음재. 그럼 다공성 흡음재는 보통 어떤 특성을 가지나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하십시다. 그래서 이 다공성 흡음재 하면 다공성 흡음재는 뭐 그래서 글라스 울이나 안면이 대표적입니다. 다공성 흡음재. 그러면 다공성 흡음재는 꼭 기억하실 것이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중이나 이 고주파수. 그래서 이 중이나 이 고주파수의 흡음률은 커요. 흡음률이 큰 게 다공성 흡음재. 이 흡음률은 커요. 중고주파수의 흡음률은 큽니다. 이 다공성 흡음재가 안면이라든지 글라스울 같은 거 이런 것은 큽니다. 그런데 저주파가 문제는 저주파.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든 흡음재가. 그래서 이 저주파의 흡음률이 떨어져요. 얘가 저주파의 흡음률은 떨어지고요. 얘는 중고주파에는 좋아요. 그러면 보통 주파수의 소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데는 이 다공성 흡음재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공성 흡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간단히 알아도 그래서 이제 다공성 흡음재에다가 그 다공성이 되는데 그다 페인트를 싹 칠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공성 흡음재 페인트를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막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깨끗하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보니까 어떻게인가 바꾸기 그러니까 막 페인트 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음 음력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흡음률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인트 칠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커튼이 대세나죠. 니은에 커튼은 다공성 흡음재와 비슷한 흡음성을 가는 것이 이 커튼 부분도 사실 됩니까? 구멍이 뻥뻥 섬유재로다 보니까 그런 다공성 흡음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두께나 공기층 두께를 정하면 일반적으로 저주파의 흡음률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주파수 흡음률이 떨어지는데 감소되는데 이 다공성 흡음제 재료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하거나 공기층 두께를 증가해버리면 이 저주파의 흡음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료의 진동에서 열에너지로 흡수 변화하는 것을 보통 다공성 흡음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자, 요걸 기억을 해준대. 요거 알아두고요. 다공성 흡음제는 자, 요런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 다공성 흡음제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자, 우리가 고음 음역의 흡음률이 감소한다는 건 페인트 칠하면 안 돼요. 페인트 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기억을 해 두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저주파의 흡음률이 줄기 때문에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자, 우리가 공기층 두께를 증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진동 흡음제, 보통 판상 흡음제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 판진동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음의 에너지를 바꾸는 거에 마찰음으로, 자, 우리에서 소비되는 것을 보통 판진동 흡음제라고 칭합니다. 판진동 흡음제. 그래서 이 판진동 흡음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조금만 조금 정리하시면 된다. 니은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중량이 큰 걸 사용할수록 공명 주파수 범위가 저음력으로 이동된다는 거, 그것만 조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반 판진동 흡음제는 이 판진동 또는 판상 흡음제의 개념은, 그래서 판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왜 해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건 중고주파수 흡음을 하기 위해서는 다공성 흡음제를 쓰는데, 이 판진동 흡음제는 얘는 이 저주파입니다. 저주파에 쓰기 위해서 저주파수. 이 저주파수 흡음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흡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판진동 흡음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걸로 생각하면 되죠. 가정 같은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거실인데는 고주파 형태가 생기지 않죠. 정고주.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판진동 흡음제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무실에 이런 데는 판진동 흡음제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음적인 측면이 나오는데, 차음은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걸 차단하는 게 뭐다? 차음 개념이 되죠. 차음인데, 자, 차음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1번에 보시면 투과 손실이, 자,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주파수에 따라서 보통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음은 사실상 이거 되죠. 자, 이 콘크리트 이런 게 좋은데,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과 손실이 커야지. 투과 손실이 커지면 투과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투과율이 감소되니까 차음성능이 좋은 그러면 투과 손실을 크게 해야지만 우리가 차음이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투과 손실이 클수록 차음 성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음의 투과 손실이 클수록 이 투과율이 크면 안 되겠죠. 투과율은 작아야 되니까 투과 손실이 커야지 차음 성능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음의 벽의 두께가 2배, 투과 손실은 6데시벨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두께가 두껍게 한다 해서 투과 손실이 증가되는 건 아니란 거다. 그럼 이거는 얼마나 밀실하냐 밀실하지 않느냐, 이것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배로 증가했다고 투과 손실이 2배로 증가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6데시벨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자, 이중벽의 중공층의 두께의 최소 기준 정도 알아두십시오. 100mm 이상으로 한다는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네, 소음에서 우리가 간 소음 방지 계획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십시다. 소음 방지 계획, 소음 방지 계획적인 측면, 방지 계획에 대해서 자 공부 학습을 좀 해 두시고, 자 이 소음 방지 계획에서는 뭐 실외 소음 처리해 놨죠. 거리한 소음 처리, 장벽.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소음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다니니까 소음원이 되겠죠? 소음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일정한 많이 떨어뜨리면 이 거리를 갖다 많이 떨어뜨리면 소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땅이 도시에서 뭐 한정이 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배치나 이런 건물 배치할 때 꼭 작은 평을 갖다가 도로 가까이 두고 큰 평이랑 좋은 평은 뒤에 멀리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거리에 의한 소음 조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거리. 그리고 그런 거리가 이제 안 되니까 여기다가 뭘 설치하는가 하면 이 도로하고 이 경계에다가 장벽을 설치하는 거죠. 장벽.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방음벽을 갖다가 설치하잖아요. 방음벽 설치하는데 이 방음벽에 한도가 있습니다. 이래 설치하면요, 대략 내가 보기에는 한 5층 정도까지는 이 소음을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층으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층으로 갈수록 소음은 커집니다. 5만 대 소음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저층이 되면 소음은 적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옆에 소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한 것도 할 수 있고 장벽에 의해서 소음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적인 측면 나오죠. 건축 계획전은 이제 배치 계획입니다. 그럼 배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저거 해놨죠? 그래서 먼저 소음도 이제 멀리 배치하라가 1번이고, 멀리 배치하면 도시에서 멀리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지 경계에서는 이제 장벽을 설치해 준 거, 금방 이양했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소음은 이제 건물의 배면. 그러면 소음원이 여기다, 그러면 건물의 전면을 이쪽으로 두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면을 두는 거예요. 소음원 쪽에.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둘이 부부싸움이나, 둘이 안 좋아서 침대에 자는데, 그러면 돌아서 놓죠. 하면서 돌아놓죠. 뒷면으로. 그래서 배면을 두는 방법이죠. 배면. 배면은 저기 배면이라고 보면 되죠. 일반 건물의 후면이니까 아파트로 치면 저런 거죠. 주방이나 이런 것이 배면이라, 그쪽에 있는 게 배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소음원 쪽 이런 데다가 나무 있죠. 수목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는 방법이죠. 나무를 많이 심어 주는 거예요. 그 나무 심는 것도 소음의 조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 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측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계획에서 이제 건물을 갖다 이런 소음을 줄여 주는 방법, 평행하게 배치 안 하는 거예요. 약간 이 경사지게 이런 에코 현상 이런 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허범에 의한 소음 제절, 그러면 허범제를 쓰는 거야. 그러면 실내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실내에 들어온 소음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실내 허범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바닥은 설치하면 안 돼요. 바닥은 이중 구조로 돼 있을 때만 우리가 허범제를 바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나 천정은 허범제를 써도 되지만 바닥이 이중 구조일 때만 허범제를 쓴다는 거, 뜬구조 명심하세요. 바닥에다 허범제는 안 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겁니다.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밑에다가 바닥이 이중 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피아노 밑에다가 카펫을 깐다는 겁니다. 그럼 음을 흡수해 버립니다. 진동음을. 그래서 밑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이중 구조 형태로 됐을 때는 바닥에 허범제를 우리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봐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 이거죠. 중문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중문. 그러면 홀딩 도어 같은 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앞 세대하고 앞 세대 간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현관문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중문을 홀딩 도어를 설치해서 우리가 설치하면 현관 부분을 설치하면 뭐 냄새도 안 나고 에너지 절약 기념성도 좋지만 앞세대하고 앞세대 간의 이런 소음도 방지해 줄 수 있는 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닥 있죠? 아래 위에 이제 공동주택에는 이제 층간소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판 두께를 이제 증가하는 방법, 이런 차음에 의한 우리가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법이 있겠죠? 이제 실외 배치법.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동일 시간대 쓰는 게 있고 동일 시간대 안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거 이런 거 배치해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아래층 위층에 같은 형태의 실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음 방지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가 위에 실하고 아래 실하고 용도가 다른 걸 하면 우리가 실이 사용 시간대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음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면 같은 배치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될 수 있는 묵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에서 열 전달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